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초보 아니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유치권, 뭐 임차인 이런 얘기 나오면 또 아유 그럼 그렇지 경매는 내가 할 게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맞아요. 그런 유치권이나 선순위장 임차인 접근을 하려면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아까 송부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권리적으로 어렵지 않은 물건, 일반적인 물건들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대신 안녕하세요. 리치고 TV 시청자 여러분들, 리치톡톡 송도부장입니다. 오늘은 올해를 뜨겁게 달굴 경제 부동산 아이템 중인 경매 관련해서 좀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일전에도 영상에 나오죠. 김태훈 대표님, 새벽하늘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벽하늘 김태훈님. 일전에 한번 김태훈 대표님, 새벽하늘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경매 관련된 영상 한번 찍었잖아요. 네. 그거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경매 관련된 우리가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꼭 질문을 좀 드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어서 우리가 또 촬영을 진행하게 됐는데, 사실 경매라고 하는 게 낙찰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낙찰을 받아야 이제 내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낙찰을 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그냥 최고가 쓰면 무조건 낙찰이 되는데 그 최고가가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하면 좋은 가격에 낙찰을 잘 받을 수 있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스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네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가요? 네. 어떤 자, 낙찰을 받는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앞에 붙는 말, 좋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는다. 그렇죠. 예, 좋은 가격. 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네네. 그럼 좋은 가격이란 뭘까요? 시세보다 싸게 받는 거죠. 그렇죠. 시세보다 싸게 받는 건데, 네네. 예, 그러니까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가격이 수익이 되겠죠. 맞습니다. 네. 네,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아요. 왜냐하면 네. 낙찰가를 어떻게 산정을 해야 되느냐. 네. 근데 사실은 그게 공식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요. 네. 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네. 이게 항상 이렇게 변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입찰을 해서 네. 이 낙찰이 된다 이런 거는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그 음. 구사하는 전략이 달라져야 돼요. 시장 흐름에 따라서. 네. 근데 이 어찌됐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매 공부를 하고 경매로 수익을 내려고 할 때는 결국에는 이제 좋은 단가로 낙찰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의 흐름 뭐 네. 좋은데 그게 또 특별한 뭔가에 대한 노하우나 그런 게 있나요? 우선적으로 네.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의 물건들이 어느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모니터링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첫 번째가 모니터링이다. 네, 모니터링.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가장 쉽게 아파트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감정평가가 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야, 감정가보다 뭐 몇 프로 싸게 낙찰됐네? 네. 보통 이제 이렇게들 많이 보세요. 그리고 야, 이거는 90%네, 뭐 85%네. 그런데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시세 대비 어느 정도의 낙찰이 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감정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시세 대비해서. 네, 왜냐면 감정가라는 거는 시기가 변하면서 보통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전에 감정평가가 된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실제로 지금 시세 대비 어느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봐야 되네요. 현재 시세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그렇죠. 그리고 그 금액 대비해서 얼마에 낙찰되고 있는지. 그렇죠. 사실 이게 보면 간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물건이 경매로 나오게 되면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간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가 지금과 날 수밖에 없다. 그럼 실질적으로 시세 대비해서 시세에 대한 거는 우리가 KB 뭐 시세를 보든지 아니면은 뭐 리치고에서 본다든지 뭐 하면 되는데, 이게 이제 모니터를 하는 것 중에 하나 낙찰 부분에 대한 거는, 근데 사실 이게 또 약간 들쑥날쑥이잖아요. 어떤 거는 뭐 시세 대비해서 좀 뭐 낙찰가율이 되게 낮은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거는 우리 새벽할님께서는 어떻게 보통 보시나요? 여러분들이 쭉 모니터링을 하시다 보면은 야, 이 물건은 너무 높은 금액에 낙찰이 됐는데 라는 물건도 있을 것이고 야, 이건 왜 이렇게 싸게 됐어? 뭐 이런 물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보실수록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사실 이유는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예컨대 뭐 얼마 전에도 그 아크로 리버파크 아시죠? 잘 알죠. 굉장히 유명한. 뭐 단위가 평당 뭐 억대가 넘어가잖아요. 얼마 정도에 낙찰이 됐을까요? 이제 전용 84짜리였거든요. 84요? 네. 84면은 뭐 일반적으로 거래된 시세 그래도 한 30억 넘지 않나요? 35억에서 37억 정도.
그나마 이제 많이 떨어진 가격이 떨어진 그 가격이에요. 가격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게 34억에 낙찰이 됐어요. 34억에. 네. 35, 37억인데 34억에. 그렇죠. 오. 34억 좀 넘는 금액에 낙찰이 됐는데 네. 그러면은 싸게 잘 된 걸까요? 어쨌든 시세 대비는 싸게 산 거잖아요. 시세 대비 싸게 사긴 했는데 네. 이제 다른 어떤 그 정도 가격대에 네. 물건들이 나오면은 음. 한 2억에서 3억 정도 싸게 낙찰이 돼요. 요즘 아, 추세가 그래요. 요즘에는 네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왜 이렇게 좀 높게 낙찰이 된 걸까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네. 유명하니까. 유명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물건 피해야 된다는 거죠. 피한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네. 예컨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음. 이제 그 낙찰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네. 그런데 어느 업체에서는 어쨌건 낙찰을 받아야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높은 금액으로 입찰을 네. 하는 네.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음. 낙찰가를 보면 야 이거 좀 높게 낙찰이 됐는데 라고 음. 한다면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아. 그럼 이제 그렇게 맞물리게 되면 이제 복불복인 거잖아요, 네네. 사실. 네네. 그런데 보통 그런 물건들은 그렇게 좀 많은 수요가 있는 이제 그런 물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야, 왜 내가 들어가는 것만 이렇게 맨날 사람들이 많이 와. 입찰 많이 해. 왜 높게 낙찰이 되는가? 네네.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예요? 남도 좋아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약간의 역발상도 필요해요. 역발사. 네. 평형대도 그렇고요. 네네. 보통 많이들 좋아하는 평형대가 84. 뭐 5984. 네. 584. 그렇죠. 네. 그리고 특히나 5984에 대한 거는 네. 이제 지금 그 세제 정책 때문에도 더 그 금액대를 그 평형대를 선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우선적으로 뭐 취득세 중과 구간이다 그러면은 85제곱미터가 초과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올라가죠. 우리가 보통 12%라고 알고 있는데 네네. 부수적인 것까지 합치면 12.4%예요. 네네. 그런데 85제곱미터가 초과가 되는 거는 13.4%예요. 13.4%. 네, 중과세가. 네. 이제 뭐 그러한 영향도 좀 있을 수 있고 네네. 또 예컨대 뭐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또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있죠, 있죠. 그런 분들한테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는 것들은 네. 또 이제 부가세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음. 이제 그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보통은 아파트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85제곱미터 이하보다 음.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평형대가 네. 시세 대비 싸게 싸게 살 수 있다. 낙찰이 네. 된다. 뭐 이런 것도 뭐 참고적으로 그렇죠. 알아두시면 좋죠. 아무래도 이제 선호도 부분에서 5984보다 네, 당연히 이제 가격도 높을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접근을 많이 안 하니까 오히려 역발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뭐 실질적으로 이게 약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경매조차도 우리가 분양권 투자할 때 네. 예를 들어 청약을 할 때 무조건 당첨 받고 싶어라고 하면 저도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남들이 선호 안 하는 예를 들어 타워형인데 모양 좀 이상한 거 그런 것들을 청약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네. 선호가 덜하니까 경쟁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뭐든지 사람이 덜 몰리는 곳이 어. 더 좋은 가격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이제 기회들이 아무래도 좀 더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나요? 자, 일단 지역을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역, 네네. 우리가 어떤 지역에 관심을 가져. 네. 왜 갔죠? 그 지역의 물건을 사고 싶어 하니까. 지금 오르고 있으니까. 오르고 있으니까. 예. 네. 우리는 보통 올라야지만 관심을 갖는다고 했잖아요. 오르면 나도 막 사야 될까 봐. 네. 예. 올라야지만 관심을 가져요. 지금은 전국적으로 네. 오르고 있는 지역은 몇 군데 안 돼요. 없죠. 뭐 없진 않아요. 뭐 많이 없죠, 조금씩 오르는 뭐 강원도도 뭐 오르긴 올라요. 네. 데이터적으로 좀 오르고 네네. 뭐 충북 이런 데도 뭐 지역에 따라서 조금씩 좀 올라요. 그나마 그러면은 관심을 갖는 데가 그쪽 지역이겠죠. 그죠? 그럼 오르니까. 반대로 지금도 주구장창 떨어지는 곳들이 있어요. 약간 하락이 살짝 멈춘 지역도 있는 반면에 아직도 계속 막 떨어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또 많겠죠. 네, 네. 그런 지역들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까요? 발상으로 가져야 돼요. 안 가져요. 절대 안 가져요. 절대 안 가죠. 언제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좀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서울 뭐 수도권도 결국은 하락한 이유가 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반대로 음. 너무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은 거기서 더 떨어진다? 네. 어디가 끝인지는 그건 확답은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 네. 최소한 여기가 야 그래도 무릎 밑에까지는 왔다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볼 때 PIR이라고 PIR 중요한 지표죠. 네.
니치고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네네네.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해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지역을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은 그 시세 대비 조금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네. 아니면 그게 바닥일 수도 있어요. 네네. 하지만 네. 쭉 하락을 해봤자 그거는 그 폭은 이제 상당히 적을 것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렇게 막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는 네. 오히려 막 기피를 하는 네. 그런 지역의 시세보다 싸게 낙찰을 받아서 기다리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네. 그럼 이런 어떤 경매에 관련된 게 정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우리가 물건을 수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는 아는데 네.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경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경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네. 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이미 네. 어느 정도 돼 있어야겠죠. 아, 부동산에 대한 공부는 네, 왜냐하면 내가 아파트에 입찰을 하고 싶어. 네네네. 그러면은 아파트라는 부동산을 내가 경매로 네. 싸게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취득하는 그 본질, 네. 그 아파트라는 예 자체는 네. 내가 알고 있어야 되죠. 그거 그 잘 부동산에 보셔야죠. 대해서. 네. 그러니까 네. 그걸 기본 전제 조건으로 네네. 이제 깔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이제 경매로 접근을 한다면은 당연히 권리 분석이죠. 권리 분석. 네, 권리 분석. 야, 이게 근데 사실 제가 경매 공부를 처음 할 때도 실제로 권리 분석에 대한 중요성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이유가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이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내가 인수하는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 자체를 찾아서 네. 거기에서 인수를 하냐 안 하냐, 대항력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걸 따지는데 네. 요새는 근데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좀 보면요, 뭐 유료 사이트 많잖아요. 네.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약간은 조금 허들이 좀 낮아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뭐 10년 전에도 네. 그 유료 사이트에서는 항상 얘가 말소 기준이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말소 기준이 제일 위에 있는 애가 말소 기준이면 그건 등기부상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인수할 수 있는 게 인수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등기부상의 권리 분석은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만 알고 계셔도 권리 분석 끝나요. 그냥 제일 위에 제일 위. 그러니까 소유권 그 다음에 있는 애겠죠. 네네. 제일 위에 있는 애가 근저당. 그렇죠. 거의 대부분이 근저당이고요. 네. 가끔씩 가압류가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등기부상 권리 분석은. 사실 그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게 다 없어져 버리니까. 다 없어지는 거니까. 네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흔히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등기부상 권리 분석은 무리가 없는데 없다. 네. 중요한 건 이제 임차인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공부가 어려워져요. 맞습니다. 임차인. 네. 임차인. 네. 근데 임차인도 대항력이 없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거 끝난 거죠. 네. 그냥 보내면 되니까. 이 대항력이 있는 거부터가 이제 음.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근데 사실 경매 물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 초급자들은 네.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서 해당된 인수하는 권리가 없는 물건만 해도 사실 물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물건이 거의 90%가 넘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행되는 물건 중에서.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뒤에 예를 들어서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임차인인 상태에서 그 임차에 대한 금액을 우리가 변제를 해줘야 되는 네. 그런 상황에 대한 물건들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근데 경매 공부에 있어서 만약에 뭐 순위를 따진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물건 같은 경우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나요? 제가 이제 좀 전에도 제가 또 새롭게 또 유튜브를 또 시작을 한 건 알고 계시죠? 네. 유튜브 한번 홍보해 주시죠. 네. 제가 1월 1일 날 이런 또 새해 맞이. 네, 새해 맞이 1월 1일부터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채널 제목은 이름이 그래 약간 익숙스럽긴 한데 채널 이름이 뭐예요? 경매 천재 김혁하늘 TV. 야, 본인이 네. 스스로 천재 참 쉽지 않은데. 그렇죠. 이거 예. 저도 사실 쉽지 않았는데 어쨌건 오글거리면서. 네, 이제 채널명은 하여튼 그렇고요. 네. 이제 첫 영상 이제 하나 올라갔어요. 하나 올라갔고 나 좋아요 눌렀어? 네, 좋아요 누르셨죠. 네. 누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영상 하나를 이제 또 만들었는데 네. 이제 곧 또 로드가 될 건데 업로드가. 거기에도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은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 그러니까 네. 뭐 미납한 사례들 막 있잖아요. 그 상당수가 사실은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 분석을 잘 못해서 이제 보증금을 떼이잖아요. 날리는 네. 이제 그런 사례들인 건데 네. 임차인에 대한 공부가 정말 중요해요. 음. 임차인에 대한 공부 그거는 꾸준히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네. 아까 첫 질문이 지금 네. 계속 이어지는 게 네. 낙찰을 잘 받을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뭐냐면은 네네. 이것은 사실은 어렵지만 네.
어렵지만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유형. 그러니까 사실 난이도는 좀 어렵지만 네. 별로 영양가가 없는 이제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조금 더 경쟁률이 줄어들려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약간은 난이도가 올라가면 돼요. 올라가는데. 이 물건에 대한 난이도가 네네. 올라가면은 그만큼 이제 허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확실히 들어오는 인원들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그 난이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네. 이 낙찰가도 달라지거든요. 네네네. 달라지는데 예컨대 이런 거예요. 뭐 유치권 그러면은 사실 조그만 공부를 하면은 야 이거는 성립돼 안 돼 이런 거를 유치원 성립에 대한 문제. 그렇죠. 이제 그거를 조금만 공부를 해도 네. 분간이 되는 그런 유형의 물건들 이라고 해도 좀 낮아요 낙찰가. 지금 제가 방금 이제 그 새벽하나님 이야기하셨던 그 대학력 있는 임차인 네. 이런 것들 보통 선순위 임차인이라 많이 하잖아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선순위 임차인 들어갔다가 네. 이건 분명히 위장일 거야라고 들어갔다가 실질적으로 뭐 거래관계 아무 문제 없어서 보증금 띄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유치권이라든지 선순위 임차인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특수물건 쪽에 좀 들어가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렇죠. 특수물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서 보통 우리가 처음에 접근을 하는 네. 거는 네. 유치권보다는 이제 그런 위장 임차인, 위장 뭐 임차인, 이런 임차인, 쪽으로 네.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좀 많이 계시는데요. 네. 임차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분야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왜 어려우냐면은 네, 네. 자 이제 소송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인도 명령 네. 안 되면 이제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유치권과 임차인에 대한 소송이 진행이 되면은요. 네. 임차인에 대한 그 소송 자체가 승소 확률이 네. 사실은 더 낮아요. 왜냐하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네. 임차인은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먼저 인식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로 명백한 네. 임차인이 아니고 뭐 주임법상 뭐 이게 성립이 안 되고 이런 게 명쾌하지 않는 이상 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근데 유치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이거 쭉 그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라도 성립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점걸하고 그쪽에서 그게 안 되면 네, 뭐 점유 안 하면 그냥 날라가고 뭐 결련성 날라가고 네. 뭐 이것저것. 그래서 사실은 네. 유치권이 선순위 위장 임차인보다는 더 난이도가 낮은 거네요. 네, 낮죠. 소송에서 뭐 이길 확률이 상당히 높다. 네네. 네.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사실은 제대로 배우려면 네.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해야죠. 네. 그런데 아마 지금 들으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보통 이제 뭐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정말 초보 아니면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 유치권, 뭐 임차인 이런 얘기 나오면 또 그럼 그렇지 경매는 내가 할 게 아닌가 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 유치권이나 선순위장 임차인 접근을 하려면은 많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네. 하지만 아까 송부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권리적으로 어렵지 않은 물건, 일반적인 물건들도 네네. 충분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대신 그러려면 뭘 공부를 해야 돼요? 시장 흐름. 시장 흐름. 네, 시장 흐름. 근데 그게 사실은 더 수익률이 좋아요. 자, 그럼 일단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아파트 살 때도 네. 제 돈 가지고 다 사는 경우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렇죠. 대출 받으니까. 근데 이제 경매 같은 경우도 경락자금 대출이 되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대출 받는 거랑 시스템이 같은 건지 네. 옛날에 또 뭐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냐면 야 경락자금 대출을 좀 많이 해준대. 네. 뭐 이런 이야기 있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시스템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동일한데 이제 경매는 대출이 좀 더 나오는데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뭐 LTV가 더 높거나 이제 이런 게 아니라 일반 매매는 KB 시세 뭐든지 대출은 아파트는 KB 시세 기준이에요. 네. KB 시세를 기준으로 LTV가 몇 프로다 나오는데 자, KB 시세가 예를 들어 5억이야. 근데 일반 매매인데 KB 시세보다 더 싸게 매매를 할 수 있죠. KB 시세가 5억인데 나는 4억 5천에 이걸 매매 계약을 한 거야. 네네. 그러면은 4억 5천을 기준으로 LTV가 산정이 돼요. 네. 뭐 60%다 70%다 뭐 네네. 이런 게. 네네. 그런데 경매는 KB 시세가 5억인데 네. 내가 4억 5천에 낙찰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4억 5천이 기준이 아니라 낙찰가 기준이 아니라 KB 시세를 기준으로 이제 LTV가 산정이 돼요. 그래서 더 많이 받는 형태로 그러면은 보일 수 있네요. 자, 똑같이 4억 5천인데 이걸 매매로 한 것과 경매로 낙찰 받은 것과는 대출 받는 한도가 달라지겠죠. 네. 그렇게 되는 거군요. 경매라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방금 이야기했듯이 권리 분석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다 해지를 하더라도 네.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명도를 하는 명도. 건데 그 명도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사실 이제 경매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얼마 전에도 네. 어젠가 그젠가 어제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은 물건이 있었는데 네네. 명도로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네네네. 이제 어제 나간 거예요. 어제. 네, 어제 나갔어요. 네네네. 그 명도가 됐네요. 네, 명도가 된 게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명도 강의할 때마다 네.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명도를 어렵게 만드는 거는 상대방이 아니라 나예요. 본인이다. 내가 일단 조급하고 마음가짐에. 그리고 자 조급한 거보다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요. 뭔가 그냥 점유자랑 잘해보고 싶어. 점유자랑 잘해보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얼굴 붉히지 말고 그냥 좋게 마무리를 짓고 싶은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런 마음으로 명도를 진행을 하면은 95% 정도는 이제 정말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계속 끌려가잖아요. 네. 네. 강제 집행을 해야 되고 네네네. 사람이 정말 간사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도 뭐 세 자릿수가 넘는 명도를 네. 이제 진행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네네네. 어쨌건 사람은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비집고 들어오려고 해요. 맞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결국은 점유자가 뭐 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네. 좀 더 오래 살다가 나갈게. 네, 공짜로. 공짜로. 네,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나갈 때 이사비 많이 줘. 그게 딱 두 가지거든요. 음. 근데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사비를 줘야 될 근거도 없고 그리고 잔금을 냈으면은 그날 비워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약간 인식의 차이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부터 그냥 법대로 진행을 하면 돼요. 법대로 진행한다. 결국 어제 나가게 된 것도 네. 이제 이분은 그 여자분이셨어요. 낙찰 받으신 분이. 더 약간 좀 두려움이 있었겠네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상대방이 더 이제 그거를 막 이용하려고 하고. 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단호하게 말씀드렸던 게 무조건 강제 집행 절차를 밟고 가셔라. 처음부터 뭐 내용 증명 보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 증명 보내고 네. 내용 증명 당연히 보냈죠. 네. 보내고 그다음부터가 사실은 중요한 건데 그냥 보내고서 너무 연락을 많이 서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 내용 증명 보내고 자 잔금 내면서 인도명령 신청하고 그리고 이제 인용이 되고 네. 또 소유자 같은 경우는 바로 인용이 되거든요. 점유자가. 네네. 그러면은 뭐 송달된 거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바로 강제 집행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냥 하면 돼요. 한다고 강제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강제 집행 절차를 진행을 하면은 내가 강제 집행을 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요. 근데 네네. 그게 아니라 네. 처음부터 내가 강제 집행을 할 생각으로 그 절차를 하잖아요. 네. 그럼 강제 집행 자 인도명령 결정만 날라가고 강제 집행 신청을 하면은 이제 며칠 후에 강제 집행 계고를 하죠. 네. 계고까지 되면은 일단 쫄아서 대부분 계고까지 됐는데 네. 끝까지 버텨서 강제 집행을 한 경우는 네. 거의 제가 세 자릿수를 했는데 네. 5손가락 안에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네. 나간다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명도 그렇게 나가게 된 스토리도 네. 결국은 강제 집행 네. 계고까지 하고 나서 알아서 그냥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에는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우리가 송달하게 되면 이게 다 뜨잖아요. 네. 그게 이제 임차인이 됐던 소유자 채무자가 됐던 심리적 위축이 엄청 많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게 이제 명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세 자릿수 그러니까 100건 이상의 다양한 명도를 했는데도 5건밖에 안 된다면은 5건도 안 돼요. 네. 그러면 정말 확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작은 확률 때문에 경매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모순이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 사실 저도 이렇게 보면요 항상 그 느끼는 게 뭐 이야기하면 질문 받는 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뭐냐면 제가 요 질문은 제가 저번 시간에 했는데 뭐냐면 그 계신 분들이 불쌍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오히려 돈을 빌려준 사람 못 받는 사람들이 더 안 된 사람이다. 라는 부분에 대한 한계하고 두 번째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있는 사람들 내보내는 거 그거 너무 힘들고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또 답변도 되는 거네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명도까지 한다 하더라도 참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가 너무 약간 부동산에 약간 꽃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보내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인테리어 하고 그다음에 세입자 구하고 또는 뭐 팔기도 하고 부동산 내놓고 또 우리 팔고 나면 또 세금 관련된 걸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 인테리어도 그러면은 그 예를 들어 임차 관련된 세입자 인테리어 이런 것들도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많이 뭐 계속 하고 있죠. 저는 이제 인테리어 전문가로서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가성비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거든요. 보통 또 이제 세발하님은 어떤 식으로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하시나요? 저는 정말 싸게 잘해요. 근데 싸면서 퀄리티도 왜냐면 저는 직접 싸고 좋은 건 없는데.
근데 이제 좀 네. 있어요. 있어요? 예, 있고 예. 이제 한번 거래를 해서 그 네네. 지역만 이제 그 바운드리에 있으면은 항상 그 거래 한 하신 분이랑 분이. 예, 이제 거래를 하고 다 분야별로 각각 그 업체랑 이제 계약을 하기 때문에 대신 전체적인 어떤 공정 순수나 뭐나 이런 거는 그거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직영공사처럼 이제 하시는군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다 하게 되면은 네. 굉장히 저렴하게 비용이 많이 올랐죠. 네. 올랐어도 84 기준으로 최근에 했던 사례 인테리어 금액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1,000만 원 좀 넘었어요. 84. 네, 물론 천만- 이제 대신 이제 샤시나 이런 건 안 했죠. 안 뭐, 하고 그러니까 1,000만에 뭐가 들어갔어요? 일단은 욕실 2개, 욕실 2개. 전부 다. 전부 그것도 다. 굉장히 괜찮은 퀄리티로. 그리고 당연히 뭐 도배장판 다 했고 바닥은 바닥은 맞아, 바닥은 안 했다. 바닥 1,000만에 바닥은 안 돼 있고. 거실 바닥만 안 했어요. 거실 바닥이 예. 그 이제 그 강화마루 예. 뭐 이걸로 돼 있어서 예. 뭐 끝에 이제 그 싱크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좀 쪼개져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 이제 그거를 최대한 이렇게 막 그 싱크대 하면서 네네. 또 싱크대 붙박이 하면서 싱크대도 또 바꿨어요? 그럼 싱크대까지 다 교체. 현관 신발장도. 네, 신발장 다 교체하고 그리고 싱크대 또 옆에 그 싱크대 그 선반 있잖아요. 네네네. 그 뭐 이렇게 뭐 다른 뭐 빌트인 들어가고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교체를 했고 키 큰 장. 뭐 등 전부 다 LED로 교체를 했고 그리고 발코니 뭐 현관 네. 발코니도 양쪽 굉장히 넓거든요. 앞뒤 다 네네. 그거 타일까지 다 교체를 했고 그리고 이제 페인트 페인트. 발코니 페인트. 그러니까 그 몰딩 부분이랑 뭐 걸레바지? 뭐 문자 뭐 걸레바지 뭐 그런 거 페인트까지 다 야. 해서 그 정도 비용이 들었어요. 야, 근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제 그 우리 가성비 인테리어의 직영공사, 저도 이제 인테리어업을 진행을 하지만 사실 이게 직영공사로 하고 거기에 맞춤 형태로 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경매를 하게 되면 낙찰받고 어쨌든 인테리어 무조건 해야 되니까 네. 물론 안 하고 팔 수도 있지만 그래 하면서도 실력이 계속 쌓이겠네요. 네, 근데 쌓이는데 네. 별로 하고 싶진 않아. 힘들어. 힘들죠. 왜냐면 계속 왔다 갔다 네네.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네네네. 그리고 또 그 타이밍에 맞춰서 뭐 예컨대 이제 뭐 LED 등이나 뭐나 뭐 그런 것들도 일일이 다 골라서 주문을 해서 그쪽으로 보내고 네. 결국 그 공정 일정에 다 맞춰야 되고 맞아요. 굉장히 피곤해. 그러니까 맞아요. 네. 결국은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은 한 2천이 든다. 네. 그렇다면은 세이브 되는 거는 결국은 네. 자신의 어떤 그 자기의 시간과 시간 노력과 네. 뭐 이런 게 필요한 거죠.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인테리어까지 완료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부동산을 내놓는데 네. 이것도 뭐 이 경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자기 집 빨리 빼는 노하우 같은 것들도 좀 있다고. 굉장히 간단하죠. 네네. 일단 인테리어 예쁘게 돼 있고 네. 사진 찍고 예쁘게 돼 있어야 되죠. 대신. 그냥 뭐 마크한 예쁜 그 기준은 좀 사람들과 다를 수는 있지만 굉장히 심플해요. 사실은 심플, 네. 뭐 싱크대도 이게 다 화이트. 화이트. 그리고 대신 상판은 절대로 화이트로 하면 안 돼요. 그거는 2년만 지나도 막 김치국물 묻어 있고 그거 이제 바꿔야 되니까 무조건 그레이. 상판은 그레이. 뭐 대리석 인조 대리석 그레이. 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다 화이트야. 화이트. 그냥 화이트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다 선호가 돼 있고 하는 인테리어 거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뭐 할 말은 많지만 네. 대부분 또 공감이 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들어오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게 아직도 화이트예요. 화이트고. 네. 인테리어 그렇게 가장 노멀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심플하게 좋아할 뭐 그렇게 해놓고 네네. 인테리어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요. 네. 그리고 그냥 적정 가격. 적정 가격?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전세가 이렇게 좀 뭐 이렇게 가장 높게 올라오고 네네. 뭐하고 그럼 부동산에 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네. 분위기 파악을 굉장히 잘해야 돼요. 네. 분위기 파악을 잘 해야 네. 되고 지금 이 동네가 지금 전세 매물이 지금 부족한지 남아 도는지 요 정도 분위기 파악만 하면 되고요. 네. 그러면은 내가 인테리어까지 예쁘게 다 해놓고 네. 지금 분위기가 부동산 이 전세가 좀 약간 부족한 분위기야. 네. 라면은 충분히 가격을 더 올릴 올릴 수도 수 있고요. 그래도 나가요 전세는. 네. 매매 가격은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이 있는데 네네. 전세 같은 경우는 어차피 돌려받는 돈이고 네. 대부분 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잖아요. 맞죠. 예. 그리고 보증보험에도 그러니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만한 가격대면은 네. 인테리어 잘 돼 있고 하면은 네. 그거는 그리고 이제 물건도 좀 부족한 분위기다 그러면은 쉽게 나가죠. 반대로 물건이 만약에 조금 쌓여 있다. 예를 들어서 있다. 내가 지금 내가 내놓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네. 나보다 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내놨던 물건들이 좀 있다.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금액을 무조건 낮춰야 되나요? 아니면은 뭐 뭔가 다른 어떤 뭐 그런 게 있나요? 옛날에 막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막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네. 뭐 부동산에도 저도 뿌리고. 많이 했어요. 네.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네. 뭐 또 그런 전략이는 뭐. 아니요. 이제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고 그냥 그 사진을 네. 그 중개사 분들께 네네. 보내드리는 게 일단 효과가 좋아요. 인테리어 완료된 사진을 보낸다. 그렇죠. 그런 거 이제 보내드리면서 그것도 이제 분위기 파악. 지금 제일 비싼 금액에 올라와 있는 게 네. 인테리어 상태가 어떠냐. 뭐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지금 방금 막 한 거잖아. 네네. 인테리어를. 그럼 네네. 일단 내가 제일 좋거든요. 이 상태가. 네네. 그러면은 그냥 전세 매물이 좀 많은 분위기야. 네. 그럼 그냥 제일 높게 나온 그 금액에 그냥 올리는 거예요. 그 금액으로. 네네. 그리고 이제 보통 중개사분들이 이제 코멘트를 주세요. 집이 너무 예뻐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중개사들이 또 자기네들 쉽게 매물 빼려고 네. 무조건 낮추려고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냐면은 네. 뭐 그냥 한 번 하고 말 사이 아니잖아. 왜냐면은 전세를 준다는 건 나중에 또 매매도 살 수 있으니까 해야 되고 해서 너무 그렇게 부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이제 몇 군데 이제 분위기 파악을 한 군데만 하지 말고 네네. 그래도 두 군데 이상 이렇게 그 소장님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제 분위기 캐치라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뭐 드리고 싶은 질문이 보통 이제 우리가 물건을 내놓을 때 독점으로 이제 한 군데 쪽에 저 매물 실장님 여기만 내놨습니다. 빨리 네. 빼주세요라는 경우가 있고 네. 실장님한테도 주지만 다른 데도 그냥 쫙 뿌려버리는 경우가 저는 있잖아요. 다 뿌려요. 다 뿌려요? 네. 그게 또 효과가 좋은가요? 최대한 많이 뿌릴수록. 그러니까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네. 너무 안 빠지면은요. 네네. 이 다른 동네까지 막 싹 전부 다. 네. 근데 꽤 돼요. 그러니까 뭐가 꽤 되냐면은 네. 여기 말고 네. 이쪽에서 보러 와서 맞아. 진행이 되는 네네네. 경우들이 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다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뭐 어느 정도 뿌렸는데 지금 막 좀 안 빠져. 그러면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이 물건을 이제 뿌리는 것도 중요하고 이게 뭐 지역이랑 뭐랑 이제 약간 시스템은 좀 다를 수는 있는데 네.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이제 중개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양타라고 하잖아요. 양타 그렇죠. 양타가 중요하죠. 본인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내가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은 네. 그 물건을 중개를 하게 되면은 이 임대인한테도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네. 매수자나 임차인한테도 받을 수가 이게 양타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물건을 내가 뿌려줘야지 그 물건을 그쵸, 가지고 그쵸, 있게 그쵸. 되는 거니까 네네네.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많이 뿌려요. 최대한 많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인테리어까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순서를 보면 낙찰 잘 받기 위해서 권리 분석도 잘 하고 그리고 낙찰이 돼서 거기 명도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인테리어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에 이제 부동산에 만약에 이제 전세를 내놨으면 모르겠는데 매도를 했다라고 네. 하면 결국은 또 세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 문제가 이 세금 문제에 대한 것도 상당히 장기가 기승전 세금인데 그런 세금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어떻게 좀 정리를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주택은 네. 2년 이상 보유를 해야지 일반 세율. 네네. 네, 그래서 무조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요즘 또 매매 사업자가 좋은 게 뭐냐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면은 네. 단기 매도를 해도 네. 그냥 일반 세율로 네. 이제 바뀌었네요. 세금을 이제 완화됐네요. 네. 네,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이제 그건 이제 뭐 소득세가 되겠지만 그렇죠. 이제 네. 사업자니까 네. 이제 뭐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러니까 음. 그런 게 아니라면은 네. 일반적으로 2년 이상 보유를 한 다음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네. 이유 어찌됐든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게 네, 뭐 그런 혜택조차도 아예 없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양도소득세율 70%에 지방세 10%에서 77%. 내가 1억 차익이 났다 그러면은 7,700만 원 네. 세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2년 네. 보유하고 네. 파는 매도 전략을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라는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전세든 월세든 임대를 주고 2년 후에 이제 매도를 하는 건데 네. 또 이제 문제가 네. 계약갱신 요구권. 그러니까요. 지금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잘 사용을 안 하죠.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 또 오를 가능성이 높죠. 높죠. 네네. 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2년 후에 내가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네.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것도 물론 이제 대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매수자가 실입주하는 이제 목적이라면은 그것도 이제 계약갱신 거절이 돼요. 실입주로 하면은 네. 가능한 거죠. 되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해놓고서 네. 이제 좀 대비를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하셨던 여러 경매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공부를 좀 해야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리치고 카페를 통해서 경매 강의를 진행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경매 강의가 진행이 이제 될 거고요. 경매 기초에 대한 강의예요. 네네. 재밌게, 정확하게. 네.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경매 관련된 내용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경매 관련된 이야기를 우리가 쭉 한번 나눠봤는데 지금 이제 경매 공부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경매를 조금 알아가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마지막 당부 말씀 주신다면. 네, 경매는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네. 짧게 끝내야 돼요. 네네. 그러려면은 정말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만 집중을 해서 공부하시면은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영상도 부동산 투자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많은 도움 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도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제발.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이 세금 때문에 트리거가 시작이 돼서 거래량 데이터에서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시장은 올라갈 에너지는 없고 22년서부터는 이제는 보합이나 하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많고요. 10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절호의 매도 기회가 왔다.